미국과 유럽 전역의 공항이 한순간에 마비가 됐다는 충격적인 속보입니다. 갑작스레 몰린 인파에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공항은 공항 폐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만 명이 몰린 이곳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왜 인천공항은 강대국들의 공항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영국 왕립재난관리소에서는 급히 한국으로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한국이 보도한 내용이 거짓이길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수석 데이터 분석관이자 영국 왕립재난관리소의 자문위원인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0년 분석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던 그날의 기록이자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얼마나 오만하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런던 히드로 공항 관제탑이 마비되던 날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장의 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항공 대란을 겪고 있었고, 미국 뉴욕의 JFK 공항은 수용 인원 한계치인 13만 명을 넘기자마자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멈춰섰으며 런던과 파리 역시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해 공항 폐쇄를 논의하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보내온 데이터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용객 20만 3천 명, 수화물 처리 지연 건수 0건, 보안 검색, 대기 시간, 평균 3분 20초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모니터에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수치를 보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모니터를 두드렸는데, 이건 명백한 전산 오류이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국가적인 망신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함께 데이터를 검토하던 유럽연합의 항공 전문가들 역시 코웃음을 치며 한국 같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미국과 유럽도 해결하지 못한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했을 리가 없다며 이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꽤나 논리적이었는데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조차 시간당 수화물 처리 오차율이 0.5% 수준인데, 한국이 제출한 데이터에는 오차율이 소수점 4자리까지 내려가도 0이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고 하면 너머의 선진국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치 실제 데이터인 것처럼 꾸며서 전송했다고 판단했으며, 어떻게 반도체나 조금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수십 년의 항공 역사를 가진 서구권보다 앞선 시스템을 가질 수 있냐는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협회는 저를 포함한 3명의 특별조사단을 꾸려 인천공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한국이 숨기고 있는 혼란과 통제 불능의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동료에게 한국이 20만 명의 인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아마 공항 로비는 아수라장일 것이고 승객들은 짐을 찾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착륙하여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고함 소리나 찌푸린 표정 대신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과 질서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공항의 메인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고,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광경 뒤에 숨겨진 진짜 혼란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 순간 제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경고 문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승객을 빨리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공항의 모든 요소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였고,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옆에 있던 동료의 팔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지하 벙커 깊은 곳에 어떤 기술을 숨겨두었길래 전 세계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이런 완벽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얕잡아 보았던 이 작은 공항의 지하에서는 세계의 상식을 뒤엎을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들어선
저와 조사단원들은 가장 먼저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경우 입국 심사 대기줄은 최소 800m 이상 늘어서야 했으며 심사관 한 명당 처리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병목 현상이 발생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입국 수속에만 6시간이 걸려 승객들이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기대하며 카메라 렌즈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끝도 없이 밀려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멈춰 서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 한국이 보안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대충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제 손목 시계의 스톱워치를 누르고 무작위로 한 승객을 지목해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게이트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초였습니다. 보통 숙련된 심사관이 여권을 대조하는 데만 45초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출신의 데이터 분석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의 태블릿 PC에 표시된 실시간 트래픽 수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유동 인구 밀도는 제곱미터당 4명이 넘는데 흐름 속도는 평소와 똑같은 시속 4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입국장을 지나 수화물 수취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곳이야말로 공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기에 한국의 거짓말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이든 인파가 몰리면 가장 먼저 마비되는 것이 바로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이며 짐이 뒤섞이고 분실되는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재난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숫자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수화물 벨트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단 하나의 가방도 레인 밖으로 튕겨나오거나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주인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즉시 측정 장비를 꺼내 벨트의 이동 속도와 가방 사이의 간격을 계측했는데 그 결과값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총 길이 52km에 달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시스템이 오차 범위 0.001초 단위로 제어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공학 전문가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물류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가방 하나하나에 개별적인 지능이 심어져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유럽의 기술력으로는 10년이 지나도 구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멍하니 서서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공항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인 승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30년간 재난 데이터를 분석해온 제 감각은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질서와 평온함 아래 지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최적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을 공항 지하에 숨겨두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태블릿으로 전송된 공항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수치는 통상적인 공항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3배가 넘는 양이 지하의 특정 구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감지된 이상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관계자 외출입 금지 구역인 지하 3층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은 시스템 과부하를 의미하지만 인천공항의 데이터는 정반대로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에너지를 어딘가로 쏟아붓고 있었기에 우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통제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늘한 공기와 함께 윙윙거리는 낮은 기계음이 고막을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스크린 앞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초조함 대신 기묘할 정도의 차분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중앙 모니터에 다가갔고 그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3차원 지도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흐름과 인구 밀도,
그리고 기상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표시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거리며 예측 시스템 가동이라는 문구가 떴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50여 대가 도로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가 입력되자마자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공항철도의 배차 간격을 30초 단위로 재조정하고 동시에 해당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스마트폰으로 우회 경로와 대체 교통편을 전송했으며 심지어 항공기의 이륙 시간까지 5분씩 늦추어 지각 승객을 기다리도록 스케줄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0.5초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지켜보던 미 국무부 소속의 교통 전문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관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조차 이렇게 빠른 연산 속도를 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제야 한국이 어떻게 20만 명의 인파를 아무런 사고 없이 처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꼬리를 잡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는데 더 깊은 곳에서 이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정체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제실 책임자에게 다가가 이 말도 안 되는 연산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고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에 설치된 강화유리 너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빛을 내뿜으며 웅장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슈퍼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물 표면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문양의 회로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양자 물리학 박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 저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아닙니다. 저런 구조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차세대 광자 연산 처리 장치와 흡사합니다. 만약 저게 진짜라면 한국은 이미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전 세계가 한국을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장쯤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기술을 선점하고 실용화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통제실의 메인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예상 구간, 감지 양자 보안, 프로토콜 3단계 활성화. 그 소리와 함께 지하 깊은 곳에 원통형 구조물이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큰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양자 보안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자마자 통제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시 상황처럼 바뀌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 위에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찍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인천공항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시도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연시처럼 트래픽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전 세계 해커들이 공항의 보안 시스템이 느려진 틈을 타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관제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랜섬웨어를 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이와 유사한 디도스 공격을 받아 4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영국 런던의 은행 전산망조차 해커들의 집중 포화에 뚫려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태블릿을 들어 공격의 규모를 확인하려 했으나 화면에 표시된 수치는 제 상상력을 비웃듯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초당 50TB라는 천문학적인 데이터 쓰레기가 인천공항의 서버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펜타곤의 방어막조차 10분 이상 버티기 힘든 수준의 무자비한 공격량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미국 사이버 사령부 출신의 보안 전문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당장 서버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 정도 공격이면 3분 안에 공항의 모든 전력이 나가고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충돌할 겁니다.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재앙을 기다렸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공항 멈춰버린 시스템,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20만 명의 인파가 만들어낼 지옥도를 예감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공항의 조명은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하의 원통형 구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만이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모니터를 확인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은 공항의 방화벽에 닿기도 전에 파란색 빛에 잡아먹히듯 소멸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역으로 추적하여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능동형 방어 기제를 가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어율 100%, 역추적 성공률 99.9%, 시스템 지연 시간 0.0002초?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안 전문가는 털썩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의 보안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살아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미국도 포기했던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말입니까?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단순히 공항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몰래 구축해온 국가 전략 자산의 핵심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통제실 책임자가 조용히 버튼 하나를 누르자 유리병 너머의 원통형 구조물이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리콘이 아닌 전혀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진 손톱만 한 크기의 칩, 수만 개가 마치 인간의 뇌세포처럼 연결된 거대한 신경망 칩셋이었습니다. 저는 그 칩의 표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로고를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았던 한국의 모 대기업과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바로 NPU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끝났다며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낼 때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기존 반도체의 성능을 수천 배 뛰어넘는 괴물을 탄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칼을 갈아왔고 이제 그 칼날은 전 세계의 기술 패권을 단번에 베어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즉시 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런던의 본부와 미국의 펜타곤으로 전송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지능형 반도체가 보여준 성능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현대 군사작전이나 금융보안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전송하고 불과 3분도 지나지 않아 제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미국 국방부의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쳤는데 데이터의 타임스탬프가 잘못 찍힌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보낸 로그 기록에는 한국의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역공격을 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0.003초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빛이 해져 케이블을 통과하는 시간보다도 빠른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은 시스템 오류이거나 계측기의 고장이 분명하며 현존하는 어떤 양자 컴퓨터도 이토록 방대한 데이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고 세 개의 서로 다른 계측기로 교차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은 연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를 먼저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긴 침묵만이 흘렀고 잠시 후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것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개발하려 했던 꿈의 기술인 초지능형 예측 알고리즘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미 완성하여 실전 배치까지 끝냈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공항이 아닌 군사 분야에 적용된다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이륙하기도 전에 경로가 파악되어 격추될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암호화폐와 은행 보안망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 통제실의 중앙 화면이 바뀌며 전 세계 주요 공항의 실시간 현황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은 시스템 마비로 인해 12시간째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었고 런던 히드로 공항은 수화물 분실 사태로 인해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중앙에 위치한 인천공항의 그래프만이 유일하게 녹색 안정권을 유지하며 전 세계 항공 물류의 허브 역할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이 시스템이 마비된 미국과 유럽의 공항 시스템에 우회에 접속하여 그들의 엉킨 데이터를 원격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어른의 손길처럼 한국의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낙후된 시스템을 보조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데이터 분석관이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그저 우리가 설계한 반도체를 하청 생산해주는 공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은 공장이 아니라 이 거대한 디지털 세계의 설계자였습니다. 우리가 100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그들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워싱턴의 백악관 직속 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의심하는 말투가 아니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한국 정부 측 책임자를 바꿔주시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원하고 있소. 우리는 이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기술 제휴를 애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책임자는 그 제안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전 세계 공항들의 시스템이 한국의 통제하에 하나둘씩 정상화되어가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지하 벙커의 엔지니어들은 즉시 전 세계 공항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긴급 패치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수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가 전송될 것이라 예상하고 서버의 용량을 최대로 늘려놓은 상태였지만 막상 한국에서 보내온 파일의 크기는 고작 수 메가바이트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기술 고문은 파일이 전송되다 끊긴 것 같다며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한국의 책임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작은 용량의 파일이 미국의 메인 서버에 설치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마치 엉켜있던 실타래가 단 한 번의 가위질로 끊어지듯 수십 년간 꼬여있던 뉴욕 공항의 난해한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재배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붉게 표시되던 뉴욕 JFK 공항의 대기열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런던 히드로 공항의 수화물 처리 속도는 평소의 5배 이상 빨라지며 실시간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공항 폐쇄를 선언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전 세계의 관제탑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그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한국이 내려준 동아줄을 붙잡고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이 보낸 패치 파일의 소스 코드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K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구동 알고리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미국산 시스템이 20만 명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하나 분량의 전력을 소모하며 무식하게 연산했다면 한국의 이 기술은 데이터의 패턴만을 추출하여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만으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소모량 1000분의 1 데이터, 처리 효율 5000% 증가라는 이 압도적인 수치 앞에서 서구권의 기술력은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인텔 출신의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더 큰 칩을 만드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반도체에 뇌를 심었고 우리는 그저 계산기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극한의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술이 이제는 자원이 넘쳐나 방만하게 운영되던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을 구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에 공항 기능이 정상화되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한국 측이 미국과 유럽에 제공한 기술은 그들이 보유한 전체 기술의 10%도 되지 않는 구형 모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것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쓰고 있는 1세대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미 3세대 양자 MPU 칩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무기화하여 독점하려 했다면 전 세계는 꼼짝없이
한국의 기술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는 이미 기술력으로나 도덕성으로나 우리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으며 이제 세계의 표준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판교와 인천이 될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천공항의 지하벙커는 더 이상 비밀 요새가 아닌 전 세계 기술의 성지로 변모했습니다. 불과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데이터를 의심하고 비웃던 서구권의 기술 관료들이 이제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난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 항공청장과 유럽 항공안전청장이 동시에 입국하여 인천공항 사장실 앞에서 면담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그들의 손에는 각국의 항공 관제권을 한국의 시스템에 연동시켜달라는 사실상의 기술 항복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항공운송협회를 대표하여 그 역사적인 기술협약식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목격한 광경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서구 중심의 기술 패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약식장 메인 스크린에는 한국이 개발한 3세대 양자 MPU 칩인 K2030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칩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기존 슈퍼컴퓨터 50만 대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루프트한자 CEO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됩니까? 한국 측 엔지니어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다는 듯 즉답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항공관제 시스템 유지보수에 쓰는 비용이 연간 400조 원인데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비용의 95%인 380조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은 제로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가 예산 단위의 혁명이었으며 만약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잔혹한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프랑스와 영국 대표단은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의 조건은 파격적이었는데 전 세계 모든 공항의 데이터 센터를 한국의 표준 규격인 K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설계하고 핵심 부품은 오직 한국 기업이 생산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이 달러를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통해 전 세계의 인프라를 지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저는 한국 측 책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스마트폰 하나를 보여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우리는 이 기술을 공항에만 가둬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스마트 시티 시범 단지에서는 이 칩을 이용해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술이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가정용 가전에까지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세계가 공항 시스템 하나에 놀라 자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인류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꿀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하던 시절 그들은 이미 호랑이가 아니라 용이 되어 승천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예감은 적중했는데 한국 정부가 K-클라우드 2.0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산업혁명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특이점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대서특필했으며 한국 관련 주식은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월가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의 출국장에 서서 그 완벽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든 길을 따라 걸어야 하며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더 감동적이고 숙연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공항 지하 벙커를 떠나며 이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김 박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백지수표를 내밀며 기술 이전을 애원할 때 한국은 왜 그 천문학적인 독점 이익을 포기하고 전 세계의 표준 기술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특허권으로만 수천조 원을 벌어들였을 겁니다. 그는 제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말 것. 김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C 서구의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20만 명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0.1%의 오차, 즉 200명의 지연이나 사고는 허용 가능한 비용으로 계산하지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그 0.1%의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모니터 앞으로 데려가 지난 일주일간의 로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천 건의 미세 조정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시스템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나갈 때 자동문의 개방 시간을 3초 늘렸고 길을 잃은 노인이 감지되면 주변의 안내 로봇을 0.5초 만에 호출하여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속도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한국의 인공지능은 약자를 배려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정상 구간의 처리 속도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쪼개어 가속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양보하게 만드는 기술, 이것은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형태의 디지털 사회복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압도적인 연산 속도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 안에 담긴 범접할 수 없는 도덕적 우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인간처럼 똑똑하게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기계에게 인간의 따뜻한 심장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런던 본부로 보낼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오류를 찾으려 했으나 발견한 것은 우리 시스템의 윤리적 오류였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전 세계 항공 및 물류 시스템의 기술적 종주국이자 도덕적 리더로 인정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보니 멀어지는 인천공항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술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1시간 전 기장이 안내 방송을 통해 전 세계 공항의 시스템이 한국의 도움으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알렸고 기내의 모든 승객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쳤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인 엔지니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사람을 배워왔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세계는 지금쯤 멈춰섰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나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기술로 세계를 구원한 진정한 1등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 훗날 역사가들은 21세기의 진정한 기술혁명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대한민국 인천의 지하 벙커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그 속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채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